조선 과학에 봉인된 500년의 비밀. 감춰진 시계 태엽의 울림.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 은폐된 가장 혁신적이고 동시에 가장 위험했던 지식을 추적합니다. 우리가 배운 조선은 유교와 문이 지배한 정적인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5세기 세종시대에 이미 서양보다 수백 년 앞섰던 정밀과학 기술이 비밀리에 존재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학 지식이 외세의 침입이 아닌 스스로의 그림자 속에 봉인되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과학사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승자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상가였고 혁신은 보수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문명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였고 그 선택이 500년 동안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역사 기록의 나열이 아닙니다. 저는 이 비밀 과학이 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림자 속에 머물렀는지 그 구조적 모순과 함께 천재 기술자의 고뇌를 심층적으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 5가지의 핵심 유물과 문서를 통해 이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증거 뒤에는 수백 개의 관련 기록들이, 수천 명의 이름 없는 기술자들이, 그리고 수만 번의 실패와 성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조선이 스스로의 손으로 이룩한 혁신을 스스로 봉인해야 했던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잠시 잊어주십시오.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의 모습을, 그 평면적인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역사의 이면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과학과 유교, 끝나지 않는 대립. 조선 과학의 중심은 왕실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관상감, 서운관, 호조, 그리고 군기시와 같은 기관들은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늘의 이치를 독점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조선판 비밀 연구소와 같았습니다. 장영실과 같은 천민 출신의 천재 기술자들은 유교 학자들의 감시망을 피해 극비리의 연구를 진행했던 엘리트 기술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비밀이어야 했을까요? 왜 조선의 과학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왕실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어야 했을까요? 답은 바로 조선을 지배했던 이념 체계에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를 국가 통치의 근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때 그는 불교 중심의 고려와는 다른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성리학, 즉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 국가 체제였습니다. 유교는 본질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수양하고 사회적 질서를 바로 세우며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천지의 이치에 순응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우주는 이미 완벽한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인간은 그 질서를 발견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이 완벽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다릅니다. 과학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고 기술은 그 원리를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과학과 기술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더 나은 도구를, 더 정확한 측정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과 기술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유교는 보수를, 과학은 혁신을 지향합니다. 유교는 과거의 성인을 본받기를 강조하고 과학은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두 가치관은 조선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500년 동안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바로 내부, 즉 유교라는 거대한 이념에서 나왔습니다. 유교의 대의는 실용성이 아닌 도덕에 있었고 과학은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왜 과학이 정치적 위협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권력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의 권력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권, 둘째는 신권, 즉 양반 사대부들의 권력, 셋째는 민권, 백성들의 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신권, 특히 문신 사대부들의 권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고 유교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합니다. 그들이 만든 기계와 도구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 되면 그들의 발언권도 커집니다. 이것은 유교 경전을 독점했던 문신 사대부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이 확산되면 사람들은 전통적인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유교적 질서는 옛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권위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직접 실험해보자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저는 기술 관료들이 느꼈을 내면의 압박을 상상해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백성을 이롭게 할 기계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만든 혁신이 언제든 사술로 몰려 역적의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논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천문 관측이나 역법 제정과 같은 분야에서 심각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중국의 역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개혁적인 세력은 우리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역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따르는 사대주의적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자주적 국가가 될 것인가. 이 갈등은 세종시대에 잠시 과학 쪽으로 기울었다가 세종 사후에는 다시 보수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술이란 왕의 총애를 받는 동안은 빛나지만 왕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바로 버려지는 소모품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기도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가 한 사람의 실각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조선의 과학은 열등에서 숨겨진 것이 아니라 너무 혁신적이어서 기존 질서를 위협했기 때문에 억압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탐구할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5가지 증거로 파헤치는 3대 혁신. 시간과 천문을 지배한 정밀공학.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경루는 단순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기구의 핵심이 자동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자경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시간 측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은 단순히 약속 시간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통치의 근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농업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알아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 들릴지 결정하는 것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둘째, 천문 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 같은 천문 현상을 미리 예측하여 백성들에게 알리면 왕은 하늘의 뜻을 아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왕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자경루는 이러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정밀 시계였습니다. 물시계 자체는 고대부터 여러 문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자경루는 그 정밀도와 자동화 수준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물의 수위가 낮아져도 동력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현대 기계공학의 기본 원리를 500년 전에 이미 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시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통의 수위가 낮아지면 물이 떨어지는 압력도 달라집니다. 압력이 달라지면 시간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경루는 이 문제를 다단계 물통 구조로 해결했습니다. 여러 개의 물통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맨 아래 물통의 수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현대공학에서 말하는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시스템의 출력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경루는 단순히 시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이나 북을 쳐서 시각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자동화의 구현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시간을 확인하고 종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당시 유럽이나 중국의 기계 기술과 비교했을 때도 작동의 정밀도와 내구성 면에서 조선이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과학사학계의 정설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정밀한 기계식 시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입니다. 조선의 자경루는 15세기 중반, 그러니까 그보다 약 100년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자들은 마찰력과 유체역학을 경험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 기술은 왕권의 정통성과 천문의 이치를 독점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정밀한 기술을 누가 만들고 유지 보수했을까요? 바로 천민 출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장영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노비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궁중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선 사회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즉 시간과 천문을 관장하는 기술을 천민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겼고 기술자들의 지위 상승을 경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놀라운 기술들은 왕실 내부에 갇혀 있었고 민간으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경루의 정밀 기계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퍼져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물레방아의 효율을 높이고 광산의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조기의 정밀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농업 생산을 극대화한 데이터 과학. 두 번째 증거입니다. 추구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함께 보시죠. 호조와 관상감은 전국 각지의 강수량, 토양 비옥도, 작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 속에서 그들은 가뭄과 풍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통계적 사고방식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500년 전의 조선판 빅데이터 운용이라고 봅니다. 추구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표준화된 강수량 측정 도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표준화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추구기가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어졌고 동일한 방식으로 강수량을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데이터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려면 측정 방법이 동일해야 합니다. 조선은 15세기에 이미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술자들이 수집한 이 데이터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세금 감면과 구율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자료였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각 지역의 강수량 보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금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율미를 보내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즉 현대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도 결국 왕실과 소수 관료들의 손에만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없었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군사 정밀 기술. 네 번째 증거입니다. 가장 극비리에 붙여졌던 증거입니다. 저는 이 무기를 세계 최초의 시한폭탄이라고 단언합니다. 핵심은 내부의 자통입니다. 이 목재 기폭 장치는 화약선의 연소 속도를 특수한 밀봉 처리와 고도의 가공으로 통제하여 환경 변화 속에서도 오차없이 작동하는 놀라운 정밀도를 구현했습니다. 비격진 천뢰를 이해하려면 당시 군사기술의 수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5세기는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약 무기는 직접 점화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이나 대포처럼 즉시 발사하거나 화살에 불을 붙여 쏘는 시기였죠. 그런데 비격진 천뢰는 다릅니다. 이것은 던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혁신적일까요? 적이 불발탄을 주워서 되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폭발 타이밍을 조절하여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입니다. 화약선의 연소 속도를 정확히 통제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타면 던지는 사람이 다치고 너무 느리게 타면 적이 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장의 환경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온도가 급격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기술자들은 자통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무를 특수하게 가공하여 화약선을 보호하는 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이 튜브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차단하면서도 화약선이 일정한 속도로 연소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당대 최고 수준의 화학공학과 기계공학의 집약체였습니다. 화약의 배합, 나무의 가공, 밀봉 기술, 그리고 전체 구조의 설계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기술은 보수 세력의 눈을 피해 숨겨졌고 결국 전쟁 발발 시기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비격진 철뇌는 임진왜란 때 일부 사용되었지만 대량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평시의 군사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신 중심의 조정에서 무기 개발은 늘 후순이었고 예산도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선이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면 임진왜란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장영실의 숙청과 지식의 봉인. 위대한 과학혁명은 세종 사후 급격히 무너집니다. 장영실의 숙청이 상징적입니다. 공식 기록은 왕이 타는 가마 파손이라는 사소한 사고를 언급합니다. 1450년 문종 즉위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이 감독하여 제작한 왕의 가마, 즉 연희 행차 도중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석되었고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5번째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술을 억압하려는 보수 세력의 완벽한 명분이었음을 이 문서들이 침묵으로 증명한다고 봅니다. 장영실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노비 출신이었지만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 과학기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경루, 추구기, 앙부일구 등 세종시대의 주요 과학기기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국가과학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신분 질서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천민이 양반들과 동등하게 어쩌면 더 중요한 위치에서 국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능력주의를 실천했지만 이것은 많은 양반 관료들에게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그 누구도 장영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총애가 그를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문종은 재위 기간이 짧았고 세종만큼 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종 원년 1450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영실이 제작을 감독한 왕의 가마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고였습니다. 가마 제작은 복잡한 작업이고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도 완벽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정치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왕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장영실은 곤장을 맞고 관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말년을 보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숙청 이후 그의 이름과 기술은 실록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수리 기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역사 기록에서 창조자가 수리공으로 격하되는 것입니다. 혁신가가 단순 기능공으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평가절하이자 기술자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기록 방식이 후대에 미친 영향입니다. 장영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은 스승의 업적이 어떻게 평가절하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정치적 보호막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혁신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는 기술적 후퇴를 강요당한 것이며 핵심 원리를 숨겨 후대 기술자들이 재현할 수 없도록 만든 지식의 봉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대 이후 조선의 과학기술은 정체기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기기가 개발되기보다는 기존 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경루는 계속 사용되었지만 그것을 개선하거나 더 정밀한 시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술자들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도 정치적 지원도 사회적 인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앞서 나가면 위험하다는 경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같은 후대 실학자들이 이 비밀 연구소의 잔존 지식을 암호화된 주석이나 개인 필사를 통해 은밀히 계승했습니다. 정약용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실학자입니다. 그는 장영실이 숙청된 지 300년이 넘은 후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저작들을 보면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놀랍도록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다산이라는 호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는 기중기, 성곽 건축, 수리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저서 목민심서나 경세유표를 보면 농업, 토목, 건축,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의 기술적 제안들이 종종 옛 문헌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안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 초기의 선진 기술을 재발견하고 복원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안하면 혁신가로, 어쩌면 전통을 거스르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것의 복원이라고 포장하면 유교적 가치관에도 부합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 속에는 기술을 향한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가 역사의 암흑기를 뚫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도 장영실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는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개혁안들은 대부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또다시 혁신가를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세종과 장영실, 정조와 정약용. 개혁적인 군주와 혁신적인 학자의 조합은 짧은 번영기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군주가 바뀌거나 정치 상황이 변하면 개혁은 중단되고 혁신가는 숙청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정치 구조와 이념 체계가 근본적으로 혁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조선은 스스로를 봉인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억압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신분제의 모순입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진 이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주로 중인과 천민의 몫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정치와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중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분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의 장영실이 양반 관료들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 것은 예외적인 사례였고 그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이념의 경직성입니다. 조선의 지배 이념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를 이와 기로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철학 체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사상 체계이지만 동시에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경직된 면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변화보다 본질을, 혁신보다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의 이상은 고대 중국의 요순시대, 즉 성인이 다스리던 완벽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진보보다는 과거를 향한 회귀가 그들의 지향점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더 나은 도구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성리학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중앙 집권적 통제 구조입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은 왕실과 중앙정부가 독점했습니다. 민간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교류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을 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르네상스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배경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군주들, 부유한 상인들, 대학과 수도원, 그리고 개인 발명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한 곳에서 실패해도 다른 곳에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모든 것이 중앙정부를 거쳐야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면 발전하고 관심이 없으면 정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넷째, 실용학문의 경시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과거 시험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과거 시험은 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과 문장력을 평가했습니다. 수학, 천문학, 의학 같은 실용학문은 중인들이 담당하는 잡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유교 경전 공부에 매달리고 실용학문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재의 낭비였습니다. 다섯째, 대외 교류의 제한입니다. 조선은 사대교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국과는 사대 관계를, 주변국들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인 교류였습니다. 특히 17세기 이후 서양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할 때 조선은 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중국을 통해 일부 서양 과학이 유입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이고 지연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단으로 낙인 찍혀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이 5가지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선은 스스로의 과학기술을 봉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악이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증거를 통해 조선 과학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추적했습니다. 조선의 과학자들이 추구했던 오차없는 정밀함과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현대 대한민국의 반도체, 정밀 기계 등 첨단 산업의 정신적 뿌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선진 산업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백 년 동안 억압되었던 기술에 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후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억눌렸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조선시대 내내 기술자들이 꿈꿨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현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장영실의 과학이 숙청되지 않고 조선 말기까지 온전히 계승되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흥미로운 가정입니다. 만약 조선이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켰다면 19세기 말 서양 열강의 침략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제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신분제는 무너져야 하고 실력주의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보의 독점은 끝나야 하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제 체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농업 중심에서 상업과 공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조선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있었을 것이고 이념적 갈등도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란이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조선은 변화를 거부했고 결국 식민지가 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 기존 질서를 위협한다고 해서 억압하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둘째, 인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장영실 같은 천재가 신분 때문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문화, 다른 사상, 다른 기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것만 고집하면 결국 뒤처집니다. 넷째, 실용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의 뛰어난 군주나 학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으로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대 한국은 조선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선택했고 개방을 선택했고 실용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조선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막고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발전을 희생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여 현상 유지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조선의 과학자들이 꿈꿨던 세상 능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혁신이 장려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선의 첨단 기술이 주변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식 유출의 뒷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기술이 중국과 일본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왜 조선은 자신의 기술을 지키지 못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만큼이나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조선 과학의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